자, 28페이지 펴세요. 우리 대왕 하면은 누구를 떠올려야 되죠? 문무왕. 용이 돼서 왜구들 쳐들어오는 거를 막겠다 그랬죠? 그죠? 자, 이 문무왕의 대왕암. 그 대왕암과 더불어서 이제 같이 이제 또 등장하는 게, 네, 이 만파특적. 만파특적 하면 어느 왕이 떠올라요? 신문왕이 떠오르죠? 자, 신문왕은, 자, 부르면 부르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필이, 이 만파식적을 대나무를 베어다가 만들었죠? 이게 상징하는 거는 곧 전제왕권. 실제로 뭐 부른다고 뭐가 뭐 파도가 멎거나 병이 났거나 하지는 않았겠죠. 자, 하지만 부르면 부르는 대로 이제 마음대로 신문왕이 이제 그 귀족들을 제압하면서 이런 것들이 가능해진 거를 이야기에서 이렇게 좀 다른 형태로 표현을 한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신문왕 초반에 그 전제왕권 강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 자기 장인어른이었던 누굴 제거했죠? 김흠돌의 난을 진압을 했죠. 자, 그러면서 귀족들 권한들을 진골 귀족들의 권한을 약화시킨 게 신문왕 때의 업적이죠. 그리고 뭐 신문왕 하면 우리 또 기억나는 거. 자, 충성과 효도를 가르치는 유학교육기관. 뭐를 만들게 됐어요? 국학을 설치했죠. 그리고 삼국을 통일한 다음에 고구려 지역에 3주, 백제 지역에 3주를 설치해서 몇 주를? 9주를 만들었죠. 그리고 수도 경주가 한쪽에 치우쳐져 있었기 때문에 5개의 작은 수도를 만들었는데 구주, 오소경. 자, 그리고 그 경주를 수비하는 부대로 구서당이라는 부대를 만들었고 이 구주를 수비하는 부대로 십정이라는 지방 군대를 만들기도 했죠. 귀족들에게 지급되던 특권 토지 노급을 없애버리고 대신에 관류전이란 땅을 지급한 사람도 신문왕이었어요. 아버지 문무왕이 용이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는 정자라고 해가지고 이 정자를 이로운 것을 본 정자라고 해서 이견대라고 부르고 그 이견대 근처에는 아버지 문무왕의 은혜에 감사한다라는 의미에서 지은 무슨 절이 있었다? 안녕 감은사라는 절이 있었다. 이 나중에 너희 그 경주 그 앞바다 가면은 대왕암, 감은사, 이견대 요게 이제 같이 볼 수 있게끔 인접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대왕암과 이견대, 감은사를 보면은 문무왕과 문무왕의 아들 누굴 떠올려라? 신문왕을 떠올려라. 자, 그리고 그 죽지랑. 네, 죽지랑이라는 화랑을 사모한다는 의미의 모죽지랑가. 자, 이렇게 신라인들은 자기들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가사로 만들어가지고 노래했는데, 이런 신라인들의 가사집,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불렀다? 향가라고 불렀다. 자, 머리가 크고 정수리가 평평했던 그 대성,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다가 이제 죽죠? 죽고 나서 모량리의 김문량이라는 귀족의 집에서 다시 태어났어요. 그 다시 태어난 이 아이, 이제 김이란 성을 갖게 됐죠?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전생의 부모를 위해서 지은 절이 석불사, 지금의 석굴암, 현생의 부모를 위해서 지은 절이 불국사라는 절이었죠? 자, 이 석굴암 하면은 김대성을 떠올리시고요. 그리고 불국사 안에 가면은 우리 두 개의 유명한 탑이 있죠. 무슨 탑과 무슨 탑? 다보탑과 석가탑이 있죠. 이 석가탑 보수공사 해체해가지고 보수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목판 인쇄물이 하나 나왔죠.
가장 세계에서 오래된 거. 무구정광 대 다란이경. 줄여서 그냥 무구정경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다란이라고 하는 거는 부처님의 어떤 지혜, 말씀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그 압축된 것들을 다란이라고 부르는데, 자, 무구정광 대 다란이경. 이런 것들이 석가탑 안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네, 불국사에서 불국사 마당이고, 불국사에서 그 대웅전이라고 요 안에 있는 건물, 석가탑, 다보탑 이제 모셔져 있는 이 금당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다리와 문이에요. 청교, 백운교, 자하문. 자, 불교에서는 자, 세상의 중심에 수미산이라는 산이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 수미산까지 올라가는 그 곳에 하늘이 몇 개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 맞아요. 33천이라고 그랬죠? 이 33천 중에서 꼭대기에 있는 하늘을 혹시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나? 이게 이제 기독교로 치면 천국 같은 곳인데 무슨 하늘? 도리천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리고 요 중턱에서 도리천으로 올라갈 때 악마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퇴치해주는 그런 수호신들이 살고 있는 하늘을 그 수호신들 이름을 따가지고 무슨 천? 사천왕천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자,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이 청운교랑 백운교 이 계단 숫자를 합치면 이 계단이 몇 개일까요? 33개여야 하는데 왜인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 플러스 1이에요. 34칸이에요. 이게 왜인지는 아직 밝혀져 있진 않아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 33천을 통과하면 여기 자하문이 있죠. 이 문을 통과하면 지금 이 문에서 금당으로 들어가는 사이에 험상궂은 4명의 그 신상들이 서 있거든요. 그게 누굴까요? 사천왕들이에요. 그 사천왕들을 통과하면은 불국사 대웅전 그 금당이 나오거든요. 자, 이 금당과 그 대웅전은 뭐를 상징한다? 도리천을 상징하는. 자, 29페이지.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이것도 역시 뭐예요? 향가예요. 신라인들은 향가를 만들어서 뛰어난 사람들을 노래하거나 찬양했다. 무열왕 직계 자손들이 계속 왕을 하던 시절, 언제까지? 해공왕 때까지. 이 시기를 뭐라고 불렀어요? 신라의 중대라고 불렀죠. 기억나요? 자, 그러다가 해공왕이 피살당했죠. 해공왕이 귀족들한테 죽으면서 무열왕 직계가 아니라 내무왕 단계 후손들이 왕을 하던 시기. 선덕왕부터 신라 말기 정순왕 때까지. 이 시기를 뭐라고 불러요? 신라 하대라고 부르죠? 자, 신라 하대에는 지금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지금 왕위 계승이 어때요? 단조롭게 이렇게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그 아들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막 형제 계승도 많고 지금 제위 기간도 지금 보면 2년, 9년 해가지고 그게 길어요, 짧아요? 전체적으로 길지가 않죠. 자, 이런 혼란기, 왕위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던 이런 시기를 신라 하대라고 부르죠. 우리 저번 시간에 이거 필기하면서 설명을 했죠. 그죠? 빠진 사람이 또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선덕왕 이름 뭐예요? 김양상 맞아요. 원성왕 김경신
자, 요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누구를 죽였죠? 36대 최, 최공왕을 치살했죠. 그리고 선덕왕은 왕이 된 다음에 5년 만에 금방 죽고, 자, 이 김경신이 즉위하게 되는데, 원래 김경신 말고 즉위할 사람이 누구였어요? 무열왕의 직계자손이었던 김주원이었죠. 그죠? 자, 근데 김주원 집이 신라 왕궁 북쪽에 있었는데, 자, 이제 선덕왕이 죽은 다음에 김주원이 그 왕궁으로 들어와서 새로 왕으로 즉위하려고 했는데, 김주원 집이랑 그 왕궁 사이에는 시냇물에 비가 많이 와서 어떻게 돼요? 불어나죠. 그래서 김주원이 그 시냇물을 건너요, 못 건너요? 못 건너죠. 대신에 궁에 있던 누가 왕이 됐어요? 김경신이 왕이 된 거죠. 김경신은 왕 되기 전에 꿨던 꿈, 복두를 벗고 소립을 썼다 그랬죠. 자, 복두는 신하들이 쓰는 모자. 이걸 벗고 소립, 삿갓. 근데 이제 여기서 삿갓이 아니라 임금이 쓰는 면류관을 뜻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12현금을 메고. 자, 12현금은 그 가야금이죠? 이거를 메고 천관사 우물로 들어가는 꿈을 꾸잖아요. 자, 여기서 12현금을 메고 우물로 들어갔다는 거는, 자, 자기가 죽고 나서 자기 후손들이 무려 12대 동안 왕을 한다. 그런 뜻이었고, 천관사는 신라 궁궐이었던 그 월성 주변에 있던 절이란 말이에요. 여기 우물로 들어간다는 거는 이제 왕궁으로 들어간다는 걸 의미했죠. 자, 그렇게 해서 이 꿈 때문인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원성왕이 왕에 즉위를 했어요. 원성왕은 김인겸, 김혜영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두 아들 다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그랬죠. 잘 봐봐. 좀 집중을 해봐. 자, 그런데 김인겸, 김혜영이 둘 다 먼저 아버지보다 죽으면서 김인겸의 큰아들이었던 자, 이 사람, 그렇죠. 김준홍이란 사람이 할아버지 원성왕의 뒤를 이어가지고 39대 왕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김준홍, 소성왕은 너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소성왕의 아들이었던 누구? 김청명, 애장왕이 즉위하게 된다. 자, 근데 애장왕은 당시에 9살에 즉위했단 말이에요. 너무 어리죠? 그래서 대신에 누가 정치를 했냐면 자기 아버지의 동생들, 그러니까 작은 아빠들이 대신 정치를 했어요. 그 작은 아빠가 김언승, 김수종, 그리고 김충공. 자, 이런 작은 아빠들이 대신 정치를 했어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죠? 어린 왕 대신에 정치하는 거를 협정이라고 하죠. 자, 이때 신라 진골 귀족들이, 선생님 봐봐. 신라 진골 귀족들이 어떤 식으로 재산을 많이 이제 이렇게 늘려갔다 그랬죠? 맞아요. 절을 만든 다음에 그 절에다가 자기 재산을 기증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그 절은 재산을 가지게 되면 세금을 내요, 안 내요? 안 내죠. 종교단체는 세금을 지금도 안 낸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에서도. 저 절이나 교회들은 세금을 안 내요. 절에 가면은 뭐 부처님 위해서 시주한다고 하잖아요. 그 시주하는 돈들이나 아니면 기독교도들이 그 교회 가가지고 헌금하는 거 이런 것들은 세금을 안 뗀단 말이에요. 자, 근데 요 당시에도 귀족들이 요런 걸 알아가지고 절을 많이 지은 다음에는 절에다가 이제 기증 형태로 돈을 시주한 다음에 그걸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근데 그 절은 누가 만들었어요? 그 자기가 만든 거죠.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는 수단으로 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서로 사치를 부리면서 금이나 은 같은 것들로 밥그릇을 만들고 숟가락 젓가락 같은 것들도 다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서로 내가 잘 사네, 네가 잘 사네 서로 경쟁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이 섭정하던 김원승 이런 사람들이 그 사치를 금지하는 명령, 그리고 더 이상 사찰을 건설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 근데 이런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애장왕 때
합천에 이런 절이 만들어지죠. 무슨 절? 해인사라는 절이 만들어지죠. 하나 참고로 얘기하면 원성왕 때는 봉은사라는 절이 만들어졌어요. 봉은사 들어봤어요? 코엑스 뒤에 있는 절? 그 절이 요 신라 원성왕 때 만들어진 절이에요. 계속 물론 리모델링이 되긴 했죠. 네, 천년 전인데. 자, 그리고 애장왕 때는 어떤 절이 만들어졌다고요? 해인사가 만들어져요. 분명히 절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도 신라에서 내놓으라는 사찰 중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엄청나게 큰 절이 만들어진다고. 이거는 지금 왕의 명령이 잘 귀족들에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 게 아니죠. 귀족들이 왕의 명령을 듣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애장왕이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자기 정치를 해보려고 하니까 섭정을 하던 상대등 김원승과 김수종, 김충공, 작은 아빠들이죠, 애장왕이. 이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애장왕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나쁘죠. 자, 그리고는 그 작은 아빠 삼촌이 자기가 왕이 돼요. 이 사람이 헌덕왕이에요. 자, 헌덕왕 때는, 자, 이제 그 헌덕왕 때도 뭐, 나름 이 사람들이 정치 경험이 있어가지고 정치를 잘해보려고 했는데, 자, 이때부터 점점 신라가 기울어가기 시작하고 정치가 잘 안 돼요. 대표적으로, 우리 원래 왕이 되려고 하다가, 복천에 시냇물이 불어가지고 왕이 못 된 사람이 누구였어요? 김주원이었죠. 이 김주원의 아들, 김헌창이 자기 아버지가 왕이 못 된 거에 불만을 품고 헌덕왕 때 반란을 일으키죠. 이게 김헌창의 난이에요. 나라 이름을 장안, 연호를 경운 이렇게 정해가지고 웅천주 지역에서 웅천주면은 어디예요? 백제 두 번째 수도 웅진, 공주죠, 공주. 공주 지역에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하지만 결국 광군에 의해서 김원창의 난은 진압이 됐지만 이 김원창의 난 때 구주 오소경 중에서 무려 5개 주가 이 김원창의 난에 가담을 해요. 그리고 오소경 중에서도 3개 소경이 이 김원창의 난에 가담한다고. 그만큼 신라 왕실의 지방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를 못했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김원창의 난이 일어났고 헌덕왕의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누가 즉위했어요? 헌덕왕의 동생 김수종이 즉위했죠. 이 사람이 흥덕왕이에요. 자, 흥덕왕 연간에는 자, 원래 활 잘 쏘는 어린아이, 궁복이라고 불리던 어린아이가 자, 당나라에 건너갔다가 당나라 군에 들어가서 장군으로 크게 성공을 한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흥덕왕 때 신라로 돌아와요. 이름을 이렇게 지었죠. 뭐라고? 장보고라고 지었죠. 흥덕왕 때 누가 신라로 돌아왔다고요? 장보고가 신라로 돌아와가지고 해상기지를 건설하죠. 흥덕왕의 군사를 빌려가지고. 그게 무슨 기지? 청해진을 건설했죠. 자, 흥덕왕이 죽으면서, 선생님 봐봐. 흥덕왕이 죽으면서 후계자를 정하지를 않고 죽어요. 자, 그래서 치열한 왕위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데, 흥덕왕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자, 원성왕의 둘째 아들이었던 예영에게는 또 김원정과 김균정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 무렵에 김원정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죽은 상황이었고, 자, 흥덕왕 뒤를 놓고 김원정의 아들이었던 김재룡과 자, 원성왕의 손자였던 김균정이 다퉈요. 다퉜는데 김재룡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김균정을 죽여버렸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43대 무슨 왕? 희강왕이었어요. 근데 희강왕은 혼자 힘으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김충공의 아들이었던 민해왕 김명과 이홍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왕이 됐기 때문에 실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김명과 이홍이 이것저것 요구해주는 것들을 희광왕이 이제 들어주지 않으려고 거부하다가 이 김명과 이홍한테 김재룡도
희가망도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희가망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김명. 이 사람이 누구다? 민혜왕. 쌤 봐봐. 자, 김순정의 아들 김우징 입장에서는 이 지금 희가망이나 민혜왕은 자기 아버지의 원수죠. 김균정을 죽인. 그죠? 자, 그래서 이 김우징이 민혜왕을 제거하려고 하는데 군사력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누굴 찾아갔어요? 김우징이. 장보고를 찾아가죠. 자, 김우징과 장보 세력의 결합. 이때 김우징이 장보고한테 약속한 거. 만약에 내 원수였던 이 민혜왕을 제거할 수 있게 해준다면 장보고 당신의 딸을 내 왕비로 맞이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래서 장보고가 오케이 콜 하고 김우징을 도왔어요. 장보고가 청해진에서 키운 군대로 민혜왕을 공격해서 민혜왕이 죽죠. 자, 그리고 김우징이 신무왕으로 즉위하게 되는데 신무왕은 재위한 지 몇 개월 만에 여기 나와 있죠. 몇 개월 만에 죽어요. 3개월 만에 죽어요. 자, 신무왕이 일찍 죽으면서 자, 신무왕이 근데 장보고랑 어떤 약속을 했죠? 왕이 되면 그죠? 장보고의 딸을 자기 왕비로 맞이하기로 했죠. 근데 신무왕이 일찍 죽으면서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자, 신무왕의 아들이었던 김경흥, 문성왕이 즉위하죠? 자, 문성왕은 장보고가 이제 신무왕이 죽었기 때문에 문성왕한테 이제 자기 딸을 시집 보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 얘기를 들어주려고 그랬어요. 근데 진골 귀족들이 찬성해요, 반대해요. 반대하죠. 장보고는 신분이 미천하다 그래서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장보고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고 장보고가 청해진에서 반란을 일으켰죠. 문성왕은 염장이라는 자객을 보내가지고 장보고를 어떻게 해버렸어요? 죽여버렸죠. 문성왕이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고 자 결국은 문성왕의 작은 아빠 김우중의 동생이었던 김의정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허난왕. 허난왕은 딸만 둘이 있었어요. 큰 딸이 영화부인, 둘째 딸이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이 딸이었죠. 자, 희강왕의 아들 김계명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김계명의 아들이 김응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김응렴은 화랑으로서 굉장히 당시에 촉망받는 젊은이. 자, 그래서 허난왕이 아들이 없고 죽을 때가 돼서 김응렴을 불러요. 그런 다음에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봤는데 김응렴이 굉장히 괜찮은 거예요. 선생님 봐봐. 그래서 이 허난왕이 김응렴한테 묻죠. 자기 두 딸이 있는데 누구한테 장가들래? 라고 묻죠. 자, 근데 영화 부인은 얼굴이 어땠어요? 못생겼죠? 근데 둘째 딸은 얼굴이 어땠어요? 예뻤죠? 자, 김응렴이 누구를 선택해요? 범교사란 스님의 얘기를 듣고 추녀를 선택을 하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김응렴은 추녀에게 장가를 들었고 허난왕은 시집 못 갈 뻔한 자기 딸이 시집 가게 됐고 그러면서 기뻤죠. 그래서 왕자리를 누구에게 물려줬어요? 이 사람이 무슨 왕? 경문왕 하면은 우리 뭘로 유명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잘 때 뭐랑 같이 잔다 그랬어요? 뱀이랑 같이 잔다 그랬죠? 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소리가 신라 전체에 울려 퍼지니까 대나무 숲을 다 어떻게 해버렸죠? 잘라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붉은 산수유를 심었다 그랬죠. 그랬더니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가 아니라 임금님 귀는 길다라는 소문이 퍼졌다 그랬죠. 자, 대나무를 잘랐다. 간사한 뱀이랑 잔다. 자, 이게 의미하는 거는 경문왕 주변에 뭐가 많았다? 간신들이 많았다는 거죠. 신라는 점점 이제 무너져 갔어요. 이제 신라 하대 때부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이런 복잡한 왕위쟁 탈전을 거치면서 점점 왕권은 약화가 되고 백성들은 살기가 어려워졌죠. 자, 경문왕에게는 아들 둘과 자,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큰아들이 헌강왕,
자, 이때는 그 헝강왕이 예뻐하는 신하 중에서 부인이 바람 폈는데도 부인 바람 핀 현장을 목격하고 나서 춤을 췄던 누가 있었어요? 처? 처용. 헝강왕이 자식 없이 죽자 헝강왕의 동생 정강왕. 정강왕이 자식이 없었어요. 죽으면서 다른 왕족이 아니라 자기 왕자리를 누구에게 물려줬어요? 자기 여동생한테 물려줬죠. 그 여동생이 진성 여왕이죠. 자, 우리 경문왕은 이 추녀랑 결혼한 직후에 예쁜 두 번째 이 딸이랑도 결혼을 또 했죠. 두 번째 부인으로. 이 두 번째 부인과 경문왕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누구였어요? 궁예라는 아이였죠. 이 궁예는 당시 그 왕실에서 미움을 받아가지고 창밖으로 내던져졌죠. 이때 궁예를 창밖에서 받은 사람이 궁예 유모였죠. 궁예 유모가 손가락으로 실수로 그쵸 궁예의 눈을 찔렀죠. 이렇게 해서 궁예는 평생 어떻게 살게 돼요? 그러면서 신라에 대해서 굉장히 증오심을 갖게 되죠. 나중에 궁예가 나라를 세우고 나서 신라를 뭐라고 불렀다 그래요? 멸망시켜버려야 될 놈들. 멸도라고 불렀다고 하죠. 자, 요 진성여왕은 이제 정치를 잘 못하는 여왕이었어요. 진성여왕의 남자친구는 여기다 쓰는 게 편하겠네요. 김응렴의 동생이었던 김위홍이었어요. 어? 진성여왕이 경문왕 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김위홍은 지금 경문왕의 뭐라 그랬죠? 동생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빠 동생이면 작은 아빠죠. 작은 아빠랑 연애한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네. 자, 근데 김위홍은 물론 이렇게 막장 불륜행각을 저지르긴 했지만 이 향가를 모아가지고 편찬한 이걸로도 유명했죠? 무슨 목? 선대목. 이미 김위홍이 이때부터 이 신라 시대를 몇 대로 나눴어요? 3대로 나눴죠? 이 3대목은 지금 전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런 책이 있었다라는 기록이 삼국사기에는 실려 있어요. 자, 3대목에서 말하는 이 3대, 신라의 상대, 중대, 하대를 의미하죠. 아까 얘기했죠? 중대는 무열왕부터 어느 왕까지? 해, 해공왕 때까지. 무열왕 직계 자손들이 이제 왕을 하던 시절. 진성여왕은 자기 작은 아빠이자 애인인 김의용이 죽자마자 실망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어린 미남자들, 꽃미남들을 불러다가 자, 얘네들이랑 놀면서 얘네들한테 정치를 맡겼다 그래요. 정치가 잘 될 리가 있어요? 자, 신라가 사방 곳곳에서 도적대가 벌떼같이 일어났다. 그 중에서 자, 서남 쪽에서 와가지고 서라벌을 습격한 붉은 바지를 입은 도적, 적고적의 반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 역사 최초의 농민 반란, 원종과 애노의 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신라 사회가 점점 걷잡을 수 없이 혼란해진다. 자, 이 당시에 신라는 진골들이 모든 것들을 독점하고 있는 사회였는데 진골 바로 아래 배우기도 배우면서 굉장히 좀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실무 능력을 갖췄던 사람들. 육, 육두품들이 있었죠. 자, 육두품 지식인들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높은 관직은 갈 수가 없어요. 자, 뭐의 한계 때문에? 골품제라는 신분제의 한계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승진할 수 있는 제한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육두품들의 선택. 일단은 당나라에 건너가는 거예요. 당나라는 당시에 외국인들을 상대로 과거 시험을 이제 주관했거든요. 이제 당나라에서 외국인들 상대로 치렀던 과거 시험이 빈공과라는 과거 시험. 최치원이 아버지 아버지 선택대로 12살에 당나라로 건너가요. 몇 살에 건너갔다고요? 12살에. 12살에 건너가서 이제 외국 가서 과거 시험 보러 갔으니까 할 일이 뭐밖에 없어요. 공부해야겠죠. 근데 이 당시에 당나라 건너간 다음에 집에서 보내주는 돈으로 공부만 열심히 했을까요? 유학 간 애들이? 놀고 먹고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나라에서 돈이나 그냥 낭비하다가 그냥 신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최치원은 달랐죠. 자, 먼저 다짐을 써놨어요. 사람인 100백. 남들이 100을 할 때 기는 자기를 뜻해요. 나는 몇을 한다? 천을 한다는 거예요.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요. 남들이 100을 할 때 나는 몇을 한다? 천을 한다는 거예요. 이 각오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7살 때 빈공과에 장원급제를 해요. 이제 이대로라면 최치원은 당나라에서 출세하고 승승장구할 일만 남았어요. 근데 최치원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신라 사람이죠. 자, 그래서 당나라에서 출세나 이런 것들이 보장돼 있음에도 이 사람이 다시 신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당시 빈공과에 또 급제했기 때문에 명성이 좀 날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신라 여왕, 진성 여왕을 만날 기회를 갖게 돼요. 하지만 당나라에서 장원급제를 했더라도 신라에서는 그래봤자 육두품이에요. 진골들 세상이기 때문에 진골들이 차지하고 있는 관직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도 과거 시험 급제했기 때문에 자, 진성 여왕을 만났어요. 만난 자리에서 최치원이 지금 신라가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어떻게 이걸 신라를 개혁할 건지에 대한 10가지 개혁안을 올려요. 이게 시무 10조예요. 시는 떼시자예요. 뭐라고? 떼시. 무는 힘쓴다는 뜻이에요. 자, 지금 이때 힘써야 될 것 몇 가지? 몇 가지? 10가지. 진성여왕이 이거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역시 나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이 최치원은 신라 사회에 몹시 실망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 가야산이란 곳에 은거를 하게 돼요. 자, 이 재능 있고 뛰어난 젊은이가 자기 능력을 펼치질 못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은거. 은거가 뭐예요, 은거? 숨어 사는 거예요, 숨어. 자, 최치원의 호는 고운이에요, 고운. 고운 최치원. 가야산에 숨어 살면서 남겼다는 문집. 개원 필경이라는 문집이. 자, 우리 헌강왕 때 헌강왕이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안개가 너무 자욱하게 껴가지고 이거 안개 왜 이렇게 낀 거야 하고 기상관청 기상 관측하는 그 관리들한테 물어봤더니 지금 용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저렇게 안개가 낀 거니까 용을 위해서 절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용을 달래면은 안개가 거칠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시 헌강왕이 이 얘기를 듣고 바닷가에다가 개운사라는 절을 만들었어요. 구름이 거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개운사를 만들었더니 그 용이 매우 기뻐하면서 춤을 췄다 그랬죠? 근데 자기 자식들 7마리 새끼 용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춤을 췄다 그래요. 자, 그러다가 이 용이 이제 때가 돼가지고 다시 바다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헌강왕이
그 용의 막내 아들 하나를 붙잡죠. 그 다음에 자기를 도와서 남아서 자기 정치를 도와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헌강왕 곁에 남게 된 그 용의 아들이 누구예요? 처용이죠. 자, 근데 처용이 다시 바다로 돌아갈까봐 헌강왕이 처용한테 아름다운 아내를 붙여줬죠. 자, 이 미인 아내가 얼굴값을 했어요. 처용이 어느 날 밖에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자, 이부자리가 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불을 덮고 있는데 그 이불 아래 다리가 몇 개예요? 다리가 네 개예요. 어? 가랑이가 넷이래요. 자, 둘은 나의 것, 내 마누라 건데, 둘은 누구 거지? 둘은 누굴 걸까요? 불륜 거죠, 그쵸? 네. 자, 원래는 내 아내 두 다리는 내 건데, 앗아간 것. 앗아간 게 뭐죠? 그쵸? 빼앗아간 것. 지금 여기 보면은 처용이 지금 바람핀 아내나 아니면 그 불륜남한테 막 화를 내거나 걔네들을 폭행하거나 그랬어요? 아니죠. 그죠? 모든 거를 다 체념하고 웃으면서 춤을 췄죠.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죠. 이게 처용가라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불륜남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역신이었죠. 전염병의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라벌을 전염병으로 물들이려고 왔던 전염병의 신이었는데, 자, 이렇게 처용이 바람핀 현장을 지금 목격하고도 춤추고 노래하는 걸 보고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처용을 만나가지고 내가 다시는 당신 얼굴을 보면은 자, 이 집에는 발걸음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돌아갔다고 하죠. 그래서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이 이제 돌게 되면은 처용의 얼굴을 대문 앞에 붙여놓는 것들이 풍습이 됐다고. 자, 근데 처용 관련된 그 그림이나 그리고 처용을 기리는 그 행사나 이런 데서 나오는 처용의 탈이나 이런 모습들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거 한국 사람 얼굴 같아요? 이거 좀 뭐랄까 이국적이죠, 얼굴이. 이거 어느 나라 사람 얼굴 같아요? 인도 아니면은 중동. 그죠? 요 당시 때 중동에서 유행하던 종교. 당시 신라 수도 경주라든지 아니면 그 경주 옆 동네 울산이란 동네에 항구가 있었고 이 이슬람 상인들이 자주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슬람 상인들이 당시 거기서 뭐 이제 그 양탄자, 향신료, 저 페르시아나 이슬람 이쪽은 이제 금이나 은, 유리세공품 이런 것들을 울산에 가지고 가서 팔았는데 그래서 신라 무덤들을 발굴해 보면 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페르시아나 중동의 물건들이. 자 그래서 삼국 유사에 실려 있는 헌강왕 때 용의 아들 처용이 신라로 와서 살았다는 이야기는 자 이 처용이 아마 무슨 상인이었을 것이다? 이슬람 상인이 아마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들을 해요, 역사학자들. 진짜 용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아까 용이 어디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바다에서 나왔다 그랬죠. 자, 바다를 통해서 저 먼 곳에서 온 전혀 다르게 생긴 모습의 상인들. 자, 이 사람들을 이제 아마 이슬람 상인들로 이제 추측을 하고 그 이슬람 상인들을 이제 삼국유사에서 묘사한 인물이 누구다? 처용. 네. 실제로 신라 왕릉 가보면은 그 왕릉답게 이렇게 뭐 무인상이나 문인상 같은 그렇게 왕릉을 지키는 그 돌 석상들이 서 있는데 그 석상들의 얼굴을 보면 이렇게 처용처럼 이슬람 사람의 얼굴을 한 무인상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처용은 이슬람 상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들을 한다.
자, 신라 수도 경주가 여기 있죠. 서라벌. 자, 하지만 이제 신라는 진성여왕 때부터도 이제 문제였지만 그 전부터 왕위장탈전 같은 것들이 벌어지면서 점점 지방 통제를 못해요. 자, 그러는 가운데 저 지방에서 자, 스스로를 성주, 장군이라고 부르면서 이 신라 수도 서라벌에 세금도 안 내요. 그리고 신라에서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는 것도 듣질 않아요. 그리고 저마다 군사를 키워요. 자, 이런 세력들을 호족이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호족. 자, 당시 신라는 모든 게 다 서라벌 경주 중심이에요. 근데 이때 그 중국에서 이런 사상이 들어와요. 풍수 지리설. 이 풍수 지리설은 어떤 땅이 명당이고 어떤 땅에서 왕이 태어나고 자,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인문 지리학이에요. 자, 이 풍수 지리설 논리에 따라서 이제 수도 경주, 서라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왕이 태어날 수가 있고 다른 지역도 명당이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할 만한 땅이 된다. 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스멀스멀 나오면서 지방의 호족들에게 힘을 실어주게 된다. 이 호족들은 신라 귀족들이 믿는 불교는 완전히 그 교리를 달달 외워야 되는 그 어려운 교리를 이해하고 암기해야 되는 교종이란 종파였어요. 자, 그 교리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불교를 쉽게 접근할 수가 있었을까요? 어려웠겠죠. 자, 근데 중국에서는 이런 불교 종파가 태어나요. 자, 교리 이런 거 몰라도 그냥 벽만 보고 그냥 어떤 혹은 아니면 여기 점 찍어 놓은 거 하나만 보고 하루 종일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깨달음에 이르려면 가부좌. 너희 그 책상다리 알죠? 책상다리 알죠? 책상다리 몰라? 이거 이렇게 꽈서 앉는 거? 자, 요런 가부좌를 틀고 네, 정자세를 가지고 벽을 보면서 오랫동안 수행하다 보면은 교리 이런 거 몰라도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종파가 선종이에요. 자, 이 순종 불교를 후원하고 그리고 풍수지리설이라는 사상을 바탕으로 지방에서 힘을 키우기 시작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누구라고 한다? 호족이라고 부른다. 호족은 신라 하대에 등장한 이제 신라를 뒤집어 버릴 새로운 세력들이었어요. 대표적인 우리 새 호족. 자, 버려진 신라 왕자. 애꾸눈의 궁예. 자, 궁예는 원래 이제 그 유모손에서 10살까지 자라다가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장난꾸러기고. 왜 너희도 학교에 그런 애들 있죠? 있어요? 없나? 김준일? 네. 심각해요? 자, 그래서 그러나 한숨을 쉬네. 자,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말 안 듣는 아이였다가 어느 날 유모가 궁예를 불러요. 사실은 나는 네 엄마가 아니다. 나는 원래 그 왕자님을 키우던 유모였고 당신은 신라의 왕자다. 그런데 그렇게 행동을 엉망으로 하면 도저히 더 이상 이제 키울 수가 없다. 자, 그 얘기를 듣자마자 궁예가 충격을 받고 그 어머니로 알았던 유모에게 절을 하고 세달사라는 절로 머리 깎고 들어가요. 절에 들어가면 밥은 안 굶죠. 한 끼는 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0살에 절에 들어가서 10살부터 20살이 될 때까지 그 절에서 절밥을 먹으면서 커요. 자, 근데 그 절에서 요구하는 그 불교의 어떤 교리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그 불교 계율에 얽매이지 않고
막 사람도 여기저기 시내 나가가지고 사귀기도 하고 가끔은 육식도 하고 술도 먹으면서 좀 자유롭게 지냈단 말이에요. 자, 그러던 궁예가 선생님 봐봐. 자, 우리 스님들은 보통은 뭐 생산에 종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먹을 거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보통 백성들한테 구해요. 자, 스님들이 이제 백성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그 부처님에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하고 이렇게 그쵸 식량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을 시주라고 하죠. 자, 스님들이 그 시주를 받는 밥그릇 그 밥그릇을 한자로 발우라고 해요. 발우. 순 우리말로 하면 이 발우를 가리떼라고 불러요. 이게 스님들의 뭐라고요? 밥그릇이에요, 밥그릇. 어느 날 그 궁예가 이 바리떼를 들고 이제 또 시주를 나갔는데 까마귀 한 마리가 날라왔어요. 그러더니 상아, 상아 뭐죠, 상아? 코끼리 엄니죠, 그죠? 네. 자, 이 까마귀가 상아 요렇게 된 거 이거를 네 조각을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바리떼, 종이의 바리떼 안에다가 이 상아로 된 이 그 조각, 나무젓가락 같은 이 조각을 네 개를 딱딱딱 떨어뜨려 놓고 갔대요. 근데 그 모양을 궁예가 이렇게 봤더니 몇 조각이라고 했어요. 자, 하나는 이렇게 돼 있었고 다른 세 개는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어, 나는 이제 뭐가 될 상인가? 그죠? 자, 이때부터 궁예가 왕이 될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요. 그리고는 마침내 절에서 내려와가지고 당시 이제 내가 누구 밑에 들어가서 세력을 키울 만한가 봤더니 경기도 안성을 당시 죽주라고 불렀거든요. 죽주에서 산정 노릇을 하고 있던 기헌이라는 사람이 세력이 컸어요. 그래서 궁예가 이 기헌 밑으로 들어가요. 근데 이 기헌이 너무 사람을 많이 죽이고 뭐랄까 몹쓸 짓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궁예가 이 기헌을 떠나가지고 요 철원 아래 원주 당시에는 이제 북원이라고 불렸는데 여기에 양길이라는 사람 밑으로 들어가요. 자, 궁예는 그 무예도 뛰어나고 워낙 머리도 좋았기 때문에 양길 밑에서 금방 두각을 드러내다가 본사를 좀 얻어가지고 태백산맥 동쪽에 장릉이란 도시로 가요. 당시에는 명주라고 불렸어요. 이 명주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에서 카리스마를 발휘해서 그 지역 세력들을 궁예가 양길에게 빌린 군사를 통해서 싹 장악을 해요. 그리고는 양길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양길이랑 맞서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궁예가 워낙 능력이 탁월했고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것들이 있었어요. 자, 궁예가 내세웠던 거는 나는 자, 먼 미래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구원한다는 뭐다? 미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궁예가 일반 백성들에게 내세웠던 거는 자기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미륵이라고 불렀다고. 자, 그리고 실제로 그 자기가 미륵부처가 된 것처럼 자, 만약에 점령한 고을에 관청을 털게 되면 그 식량들을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민심을 얻는 행동들을 많이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강원도 일대에서 궁예의 세력이 커지고 자, 마침내는 이 철원을 근거지로 해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이때 요 주변의 여러 호족들이 다 궁예한테 항복하러 오게 돼요. 이 중에는 이 송악이라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던 왕건이라는 사람도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왕건 세력과 여러 호족들을 규합해가지고 궁예가 황해도, 경기도, 강원도 일대에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이 나라가 후고구려였어요. 전원이라는 사람은 상주 지역의 호족이었던 아자기라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자, 건원에 태어난 이야기가 삼국 유사에 실려 있는데, 봐봐. 그 견훤의 엄마를 아직 결혼하기 전인데
맨날 밤마다 자줏빛 옷을 입은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남녀가 밤에 만나면 뭘 하겠어요. 네. 꽁냥꽁냥 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녘, 동틀 때가 되면은 아직 깜깜할 때 그 남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견원 엄마가 하도 이게 궁금해가지고 이 남자 얼굴이나 정체를 모르니까 자, 이 자줏빛 옷 입은 남자가 왔을 때 또 사랑을 나눈 다음에 잠들지 않고 몰래 그 바늘 있죠? 바늘에다가 실을 꿰어가지고 자, 이거를 그 남자 옷깃에다가 꽂아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튿날 아침이 밝았어요. 또 그 남자는 사라졌어요. 자, 근데 실을 꿰놨죠? 자, 그래서 그 실을 쫓아가 봤단 말이에요. 자, 실을 쫓아가 봤더니 흙에서 자, 자주색의 뭔가가 꿈틀꿈틀 뒹굴고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지렁이였죠? 자, 그래서 지렁이의 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마가 그 지렁이로 변한 남자랑 사랑을 나눠가지고 임신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가 누구예요? 견훤. 자, 근데 이 이야기는 만약에 너는 결과를 알고 있죠? 왕건이랑 견훤이랑 싸워서 누가 이겼어요? 왕건이 이기고 고려를 세우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지렁이는 한의학에서는 흙에서 나는 용이라 그래가지고 토룡으로 불려요. 토룡. 어. 만약에 견훤이 왕건을 이겼다면 이게 지렁이가 아니라 뭐가 됐을까요? 용으로 나왔겠죠? 근데 견훤이 왕건에게 졌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견훤을 좀 격화시키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용에서 토룡으로, 그러니까 용에서 지렁이로 아마 바뀐 게 아닐까라고들 얘기들을 하죠, 학자들은. 자, 그리고 견훤은 어렸을 때 남달랐어요. 견훤 엄마가 그 농산일을 하다가 이제 그 자기 그 포대기에 쌓인 아기를 나무 아래다 잠깐 두고 농사일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농사일을 좀 마치고 그 나무 아래로 갔더니 아기가 없어진 거예요. 자, 호랑이가 어흥하고 이 아기를 채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그 호랑이를 찾아갔는데 자, 아기가 호랑이한테 잡아먹혔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호랑이가 아기를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젖을 먹이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호랑이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이 아이가 누구이기도 하다? 견훤이다. 자, 호랑이 젖을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남들보다 무예가 아주 뛰어났다 그래요. 자, 그래서 견훤은 신라에서 비장군, 즉위는 낮지만 아무튼 장군 자리를 이제 꿰차고 신라의 서남해 지역을 수비하는 수비군대로 파견이 돼요. 근데 견훤이 은근히 반란할 마음을 품고 자, 요 지역에서 이제 호족들을 상대하고 또 백성들을 상대하면서 조금씩 인기랑 이런 것들을 얻어가요. 도적들을 토벌하면서. 그러다가 빛고을. 빛고을 하면 어디예요? 기아 좋아한다며 어디예요? 빛고을. 빛광자. 광주죠, 광주. 광주를 당시에는 무진주라고 불렀어요. 요 지역에서 견훤이 세력을 모아요. 자, 그리고는 마침내 이 전라도에 당시에는 광주보다 더 큰 동네가 전주였단 말이에요. 전주를 당시에 완산주라고 불렀어요. 이 완산주까지 점령을 하면서 견훤이 이 지역에서 세력을 단단하게 가지게 돼요. 견훤이 남긴 말, 내가 의자왕의 원통함을 풀겠다. 자, 그러면서 백제 의자왕 얘기를 했죠. 자기는 백제의 뒤를 잇겠다. 무슨 백제? 후백제를 수립을 합니다. 후백제 건국이 900년이고요. 후고구려 건국이 901년이에요. 어느 나라가 먼저 건국됐어요? 후백제가 1년 먼저 건국됐죠? 후고구려, 후백제 무너져가는 신라. 후 삼국시대가 도래한다. 여기까지.